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해상손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해상손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항해사업, 해상사업에서 관련되어 있는 선박이나 화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해상 위험으로 인해서 그 목적물의 어떤 피보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돼서 그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해상손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상손해의 어떤 범위는 해상에서, 말 그대로 해상에서 바다에서만 발생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메인 되는 주 운송 구간에서 발생되는 손해 외에도 그 항해에 부수돼서 그 바다로 나아가기 전에 육상 구간이나 아니면 뭐 내수로 구간이나 이런 곳까지 발생되는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손해까지도 조금 확장되어서 해상손해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손해의 보상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있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거나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해상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간접적인 손해, 이런 해상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비용 손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상 손해의 종류에 대해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물적 손해가 있고요. 그 물적 손해에는 전손 그리고 분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손에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고요. 분손에는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손해가 아닌 손해로는 비용 손해와 배상 책임 손해가 있는데, 비용 손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보험 목적물이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거나 해서 그 목적물의 어떤 경제적 가치, 피보험 이익이 하락하게 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것은 물리적 손해인데, 꼭 물리적 손해만 해상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해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물건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안전하게 물건이 도착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원이면 충분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1000원의 돈을 들여야만 물건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친다면 평소보다 증가된 비용인 900원, 그거는 하나의 비용 손해가 되는 겁니다. 물건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했고, 도착했으나 파손이 되었고, 도착했으나 분실이 되었다면 그거는 물리적 손해인데, 그게 아니라 물건이 안전하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그러한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는 비용 손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배상 책임 손해라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자차 보험 뭐 이런 것들도 들지만 대물 대인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생명에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해상 사업과 관련해서도 내가 보험에 부보한 선박이나 화물, 뭐 화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내가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험 목적물로 인해서 다른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보험에 부보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을 대신 납부하든 대신 보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험 부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배상 책임 손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적 손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손해는 피보험 목적물이 멸실이나 손상 되는 어떤 직접적인 실체적인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전선과 분선으로 나눌 수 있고, 전선은 현실 전선, 추정 전선, 분선은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공동 훼손은 그 안에서도 이제 공동 훼손 희생 손해와 이 비용 손해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물적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동 훼손 중에서도 공동 훼손 희생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물적 손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 전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전선은 actual total loss라고 하고요. 선박이나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다른 말로 뭐 절대 전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보험 이익이 말 그대로 완전히 상실되어서 그 피보험자가 그러한 피보험 이익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 성립되게 됩니다. 현실 전선의 형태는 좀 나눠서 보면 피보험 목적물의 실질적인 파손이 있고요. 실질적인 파손이나 멸실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파손되거나 사라진 전멸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보험 목적물의 심각한 성질의 상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기능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형태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데, 그 원래 그 물건이 하려고 했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박살이 난 그런 상태인 거죠. 좀 예시를 들면, 뭐 시멘트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쓰려면 모래나 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뭐 바닷물이 들어갔다든지 하면 그게 이제 시멘트가 굳어버려가지고 상품성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심각한 성질의 상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피보험 목적물에 회복할 수 없는 점유의 박탈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보험자가 이 피보험 목적물을 탈취당해가지고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강도를 맞거나 뭐 이런 경우죠. 자, 그리고 선박의 행방불명이 있습니다. 미싱십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당연히 말 그대로 선박이니까 선박 보험에서만 해당이 되겠죠. 선박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되어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선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현실 전선이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법에서는 선박의 존재 여부가 2달 동안 불분명하면 그 선박은 행방불명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전선의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현실 전선이 아닌 전선은 추정 전선이 있습니다.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하는데, 이 추정 전선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잘 알아둘 필요가 좀 있어요. 이 추정 전선은 전선의 한 형태이긴 한데, 현실적 전멸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전멸한 그런 것은 아닌데, 손해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물품을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고, 그냥 손해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본래의 효용을 상실했다 정도로만 그치면 이것 또한 현실 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복구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구를 하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복구 비용이 오히려 그 물건의 시장 가격을 초과함으로써 현실 전선과 경제적으로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건이 100원짜리인데 이 물건이 거의 박살이 거의 부서지고 해서 물건의 가치가 100에서 10이 됐어요. 그러면 이 10이 된 이 부서진 물건을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15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새 물건 사는 게 100이라고 했죠. 근데 수리비가 150이야.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가 100에서 10으로 감소해서 10의 그 잔존 가치가 남아있다 한들 100의 가치가 있던 물건이 0으로 완전히 멸실되는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추정전선이 성립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전선은 현실 전선을 피할 수 없거나 또는 회복 후에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현실 전선으로 되는 것이 불가피한 손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물품이 멸실된 실제의 전선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 가지 정황상 전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추정 전선은
주의해야 될 점이 해상보험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면 현실전손은 법률적이고 사실적인 그러한 전손이고 추정전손은 법률적으로도 동일하게 법률적 그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전손이지만 물품이 완전히 멸실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인 전손은 아니다라고 정의 내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추정전손의 형태를 좀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선박이나 화물 이런 것들의 점유를 상실해서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 가액을 초과하리라 예상되는 그러한 경우 추정전손이 성립이 되고요. 선박의 손상의 경우에는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돼 가지고 그럼 배를 이제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선 비용이 드는데 그 수선 비용이 선박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선박의 추정전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화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되었는데 이걸 고치려고 해요.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을 새로 사가지고 운송을 해서 가져오는 그러한 돈,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수선하고 물품을 목적지까지 최종적으로 옮기고 이런 비용들이 더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박이 됐든 화물이 됐든 수리비나 수선비,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되어서 새롭게 물건을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더 있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사실상 물건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전멸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현실 전손에 버금갈 정도로 현실 전손과 진배 없을 정도로 어떤 손해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추정 전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추정 전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 위부입니다. 추정 전손을 성립시키게 만드는 것이 위부인데 기본적으로 추정 전손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100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 현실 전손이 됐다는 것은 100이 0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추정 전손인 경우는 100이 0이 된 경우가 아니에요. 100이 0이 되지 않고 한 5나 10이 정도 남았는데 이 5나 10을 다시 100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새로 사는 게 낫더라. 100이 0이 된 거랑 거의 진배 없더라. 그런 상황이 이제 추정 전손이 되는 것인데 이때 이렇게 100이 5나 10이 됐을 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추정 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냥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분손은 부분적 손해입니다. 조금 손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손과 분손을 얘기할 때 100이 0 되는 건 전손인데 100이 99로 주는 것도 분손이고요. 100이 1로 주는 것도 분손입니다. 물건이 안전하거나 100이 그냥 계속 100이거나 아니면 100이 0이 돼서 현실 전손이 되거나 그거 외에 100이 조금 상처를 입어서 99가 됐거나 많이 상처를 입어서 1이 됐거나 다 분손이에요. 그 분손 중에 추정 전손이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1밖에 안 남은 경우, 2밖에 안 남은 경우. 그래서 그걸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100이 0 된 거나 거의 진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추정 전손이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정 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에 피보험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손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 전손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피보험자가 그렇게 추정 전손으로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친다면 그렇게 자신의 손해를 추정 전손화 시키는 행위가 위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부를 하게 되면 이 추정 전손의 상황은 더 이상 분손이 아니라 현실 전손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부는 결국 추정전선을 성립시키는 하나의 절차이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IA 61조 규정을 보더라도 추정전선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추정전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을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 전선의 경우에 준하여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위부라고 하는 거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전손으로 추정토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추정전선이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추정전선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현실 전선에 준하는 전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현실 전선과 동일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이게 가능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추정 전선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100에서 1이나 뭐 5나 10 이렇게 큰 손해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현실 전선과 진배 없다라고 없어서 위부를 한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위부가 성립되게 되면 말 그대로 전손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손 보험금이 나와요. 자, 근데 보험 목적물이 지금 100에서 1로 줄었다 칩시다. 1만 남았어요. 1%만 남았어요. 100에서 1로 줄었는데 내가 그래서 추정 전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위부를 했고 그 위부가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위부의 성립으로 인해서 이것이 분손이 아니라 추정 전선이 되었고 그 추정 전선이 된 상황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줍니다. 어떤 보험금을? 전손 보험금을. 그럼 전손 보험금이란 거는 100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전손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전손보험금 받은 100도 있고 뭐도 남아있어요. 100에서 1로 준 그 남은 1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는 뭐 얼마가 남죠? 101이 남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합니까? 실손보상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전손이 성립이 되어 추정전손 상황에서 추정전손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위부를 하는데 그럼 그 위부의 의미가 뭐냐? 위부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영어 단어는 abandonment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남아있는 남은 이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해서 보험자한테 넘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100을 갖고 있었어요. 이 100이 1로 줄었어요. 그래서 현실 전손은 아니지만 현실 전손처럼 처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남은 1을 어떻게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너 줄게. 그냥 100에서 0 된 걸로 처리해줘. 그러면 보험자가 나한테 보험금을 100을 주겠죠. 그 1 남은 거 보험자 주고 보험금을 100 받죠. 그러면 내 수중에 있었던 것은 100의 가치가 있던 물건이 없어졌지만 다시 새로운 100을 받았으니까 실손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행위가 위부라는 거예요. 위부, abandonment. 자, 그래서 여기 한자어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위부할 때 위자가 맡길 위입니다. 위임, 위원회 할 때. 그리고 부는 부탁할 때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현실 전손에 버금가도록 전손처럼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남아있는 뭐 잔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험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맡기고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위부입니다. 자, 위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뭐 보험자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추정전손이 성립됩니다. 만약에 위부를 했는데 보험자가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거는 추정전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분손으로 처리됩니다. 자, 위부를 하기 위해서는 추정전손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현실 전손과 진배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이 성립되었을 때 추정 전손의 형식적 요건인 위부를 해서 위부를 통해서 추정 전손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부가 있어야만 추정 전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위부는 무조건적입니다. 위부는 예를 들어서 뭐 조건이 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위부라는 건 자체가 포기잖아요. 포기하는데 뭘 조건을 달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조건부나 기한부 이런 식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뭐 협상을 하거나 뭘 내고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남아있는 걸 깔끔하게 포기할게. 그냥 전손보험금 주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전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위부를 하는 것인데 보험 목적물을 쪼개가지고 여기는 뭐 위부하고 저기는 위부 안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전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전물에 대한 권리라든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할 테니 그냥 현실 전손이 발생한 것처럼 나한테 전손 보험금 주세요 라고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제한하는 행위가 위부가 되겠습니다. 자, 위부의 통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할 것을 선택하면 피보험자는 위부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위부하겠다는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피보험자가 만약에 위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분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뭐 그 위부의 통지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말로 해도 되고요, 뭐 그런 걸 뭐 제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의사 전달이 중요한데 이 위부의 통지를 할 때는 실제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고 그것을 위부를 통해서 추정 전손으로 성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에 대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위부에 통지를 하고, 만약에 그 물품이나 선박의 손해에 대해서 어떤 의심스러운 정보가 있으면 피보험자는 그러한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위부를 통해서 추정전손을 성립을 시켜야겠구나 판단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사의 권리를 피보험자가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위부의 승낙 보겠습니다. 위부의 통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험자가 그걸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 위부를 승낙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험자의 위부의 승낙, 보험회사가 이거를 추정전손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뭐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부를 통지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위부를 통지를 했는데 보험자가 특별히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승낙으로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행동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뭐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 말도 안 한다. 행동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승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부의 통지가 승낙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걷어들일 수 없습니다. 위부를 했어요.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위부를 했는데 보험자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추정전손 성립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안 할게 걷어들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위부의 통지에 대한 승낙은 손해에 대한 책임과 충분한 요건을 갖춘 통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되면 위부의 통지를 하면 확정적입니다. 걷어들일 수가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이죠.
자, 그럼 위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를 좀 살펴볼 텐데, 우선적으로 위부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통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피보험자가 추정 전선으로 성립시키고 싶어. 그럼 위부를 해야 될 텐데, 위부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그게 MIA 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합리적인 기간 내지는 부당한 지체 없이 통지,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MIA에서는 부당한 지체 없이 통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한국의 상법만 얘기해도 뭐 거기서는 상당 기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지체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위부가 유효하다, 정상적이고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에 잔존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모든 이익과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을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자가 받아가게 됩니다. 양도받게 됩니다. 왜?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통해서 그 보험 목적물의 남은 부분 내지 제3자 청구권 등등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보험자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고 남아있는 잔존물이라든지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포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위부를 하게 되면 소유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전손보험금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부를 하면 피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물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 모든 그 가치를 다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실 전선처럼 전선보험금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위부의 승낙과 관련해서 한국의 상법에서는 위부가 단독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승낙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MIA에서는 피보험자의 위부 통지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MIA와 상법이 좀 다르고요. 선박의 경우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선박에 있어서의 위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보험자는 선박이 갖고 있는 혹은 선박이 취득 중에 있는 운임과 손해를 재난 이후부터 취득된 운임에서 그 재난 이후에 운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그러니까 앞으로 사고 이후에 받을 운임에서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취득할 권리가 있다.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보험자가 왜 갖고 있을까? 피보험자가 추정전선을 이야기하면서 보험자에게 전손보험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보험자는 그 보험 목적물에 남아있는 가치라든지 남아있는 피보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실현 가능한 뭐 운임과 같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 피보험자가 나한테 위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위부의 효과가 그러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분손입니다. 분손. 분손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나 손상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가 되겠습니다. 전손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전손이 아닌 손해는 전부 다 분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100 중에 1이 없어져도 분손, 99가 없어져도 분손입니다. 그 분손은 결국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으로 구분이 되고요. 단독훼손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보험 목적물의 분손이며 공동훼손 손해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 손해이면서 공동훼손 손해도 아니면서 하는 것이 단독훼손이고 particular average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단독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단독 비용은 비용 손해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같은 파티큘러가 들어가 있지만 물리적 손해에 있는 것은 단독 훼손, particular average, 그리고 단독 비용은 비용 손해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독 훼손의 사전적 의미는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독의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해상보험과 관련해서 선박의 단독 훼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선박의 단독 훼손은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뭐 수선비라든지 선원들의 뭐 급료나 연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 그래서 뭐 해수가 들어와서라든지 불이 난다든지 뭐 다른 물체하고 충돌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뭐 선박 장비가 없어진다거나 뭐 선체 구조에 뭐 뭔가 뭐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수리비가 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단독 훼손,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되고요. 운임의 단독 훼손도 있어요. 운임을 향후에 받아야 되는데 뭐 화물의 일부 매실이 일어나가지고 운임의 일부를 못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저가의 단독 훼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이 뭐 해상 운송 도중에 뭐 바닷물이 들어온다든지 뭐 다른 거랑 충돌을 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적하의 일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멸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적하의 단독 훼손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체크하고 지나가야 될 말이 일부의 전손은 분손에 속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3개가 있다고 칩시다. 컨테이너가 3개, 그러니까 수출 물품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 못 담아가지고 컨테이너 3개로 나눴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3개의 컨테이너 중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전손이 났어요. 이 3개의 컨테이너 중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거는 그러면 전손이냐 분손이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답만 먼저 얘기를 하면 이거 분손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보험의 피보험 목적물 있죠. 피보험 이익이 있죠. 이거는 그 컨테이너 3개가 전부 다 이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이거든요. 이 3개의 컨테이너 중에 하나에 국한해서 보면 이 하나의 컨테이너가 완전히 멸실되었기 때문에 전손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물품을 볼 게 아니라 이 물품들과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봐야 되죠. 아직 이 사람한테는 2개의 컨테이너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개의 컨테이너를 보내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하나가 박살났다. 일부분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거는 일부의 손해인데 일부의 손해는 그 보험 해상 사업, 해상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인 피보험 이익의 일부의 멸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손이 아니라 분손. 다시 말해서 적하의 단독 훼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쉽게 이해하자면 컨테이너 3개 중에 하나만 몽땅 탔다. 2개는 멀쩡하다. 그럼 3개 중에 일부만 없어진 거. 이거 뭐냐? 분손이라는 거죠. 전손이 아니라. 자, 연속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보내는데 전손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씩 분손이 일어났어요. 근데 분손이 한 번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누적돼서 계속 들어와요. 그게 이제 연속적인 손해, successive 뭐 los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succeeding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승 중입니다. 계승되는 손해, 연속적인 손해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험증권에 뭐 별다른 말이 있거나 MI 뭐 그런 이거 이제 연속적인 손해를 불인정하거나 연속적인 손해에 대해서 뭐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이 연속 손해에 대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 피보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보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100이라고 쳤을 때
연속 손해가 3번이 나요. 그래서 뭐 50 분손이죠. 100이니까 100에 50이니까 분손이죠. 50, 40, 30 이렇게 났어요. 근데 50, 40, 30을 더하면 120이 되니까 보험금액보다 높죠. 근데 개별로 보면 다 분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를 뭐 반대하는 내용이거나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보험자는 연속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의 합계가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보험자의 보상 한도는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개별적인 사고, 개별적인 여러 개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별도로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연속적인 손해에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손해가 나는데 제가 지금 예시로 50, 40, 30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50, 40, 100 이렇게 나면 50, 40은 연속적인 손해고 뭐 그래서 그 50이란 부분 보상하고 40이란 부분 보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세 번째가 100이에요. 그럼 100이라는 거는 뭐예요? 전손이 일어났다는 거죠. 현실 전손이 일어난 거다. 어떤 물건이 조금 부서지고 왕창 부서졌어요. 그러면 연속적인 손해처럼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에 개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아니란 거죠. 전손이 일어나면 그냥 깔끔하게 그 앞에 연속적인 손해가 몇 번 있었던 거 상관없이 그냥 전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는 오로지 전손에 관해서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적인 하나의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연속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 내용은 공동훼손입니다. 공동훼손. 선박과 화물에 어떤 공동의 위험이 발생해서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선체나 화물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선체나 화물을 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 공동훼손이라는 건 매우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훼손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요. 물리적 손해, 물리적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비용 손해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상황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손해를 공동훼손, 공동훼손 희생손해, 희생손해라고 하고 그리고 비용 손해적인 측면에서는 공동훼손 비용 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공동훼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주 특이한 어떤 그 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훼손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칙이 있어요. 요크 엔터프 규칙이라고 있는데 이 공동훼손의 어떤 정상과 관련된 국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공동훼손의 개념이 왜 있냐면 자 선박이 있고 그 선박에는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그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배라고 하면 그 배를 가지고 있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선주나 운송인 그리고 보통 그 선박에 여러 화물이 적재되어서 운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선박이 운송하는 화물 개별 화물마다 하주나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당사자들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배에 여러 개의 화물이 실려 있는 그 배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한 사람의 손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박, 그 항해와 관련되어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아니라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다라는 의미에서 공동훼손입니다. 자, 이 공동훼손과 관련해서 용어 정의를 좀 하고 가면 공동훼손 행위란 말이 있습니다. General Average Act라고 하는 건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구조할 목적으로 어떤 화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이거 이제 공동훼손 행위라고 하고요.
공동훼손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훼손 손해라고 하는 것은 공동훼손 희생 손해와 공동훼손 비용 손해를 합한 전체 손해액을 공동훼손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동훼손 희생이란 것이 있습니다. 공동훼손 행위, General Average Act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물리적 손해, 물적 손해를 공동훼손 희생이라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물건을 투하를 한다든지, 뭐 바닷물에 빠진다든지, 뭐 불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의 재산에 공동의 위험이 직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속된 말로 5월 동주란 말이 있죠. 그 고사성어에 한 배를 탔다 이런 말이 있죠. 자, 한 배를 탔다란 말은 그 배의 그 안전과 그 배의 성과를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배가 침몰하면 다 같이 죽는 거고, 이 배가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 같이 사는 그런 운명 공동체에 처했다라는 게 뭐 한 배를 탔다는 둥, 뭐 5월 동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운명 공동체에게 동시에 공동의 위험이 직면을 했고 그 공동의 위험을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훼손이에요. 공동훼손. 그리고 지금 보험에서 공동훼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손해를 보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선제적으로 보험이 부보해 줄 수 있다. 공동훼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적인 손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보면 시에 하재가 있습니다. 자, 배에 불이 나요. 배라는 곳은 밀폐된 공간이고 망망대해에 혼자 덩그러니 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해풍도 불고 배 자체가 바다 위에서 로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선박에서 불이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질 수 있어요. 배가 전체가 전소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선장을 포함을 해서 그 선박을 운영하는 주체는 배에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선박의 하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뭐 소화탄을 쓴다든지 소화액을 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을 끄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화액을 쓰는데 그게 화공약품이라고 칩시다. 산소를 차단하는 화공약품이었는데 그게 뿌려지는 과정 속에서 불을 꺼야 되니까 당연히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썼는데 이러한 소화제들이 옆에 주변에 있는 그 불탄 장소 외에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들에게 뭐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공동훼손 중에 이런 물리적인 손해 외에도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조비라든지. 그래서 선박이나 화물에 어떤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구조를 받도록 타이타닉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받도록 계약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이제 구조비고, 피난항 비용은 선박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못 가고 중간에 이렇게 숨어 들어오는 경우, 피난항에 기항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동훼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어떤 대체제를 마련해가지고 뭐 장치를 단다든지 해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대체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훼손 비용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자금 조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비용이 있습니다. 공동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훼손 채무자들이 공동훼손에 대해서 균등하게 분담금을 나눠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직접 하기에는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인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어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공동훼손 분담가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동훼손 분담가액이란 공동훼손을 분담해야 할 재산액을 말하는 겁니다.
최종 도착지에서 선박, 화물 등의 구조된 가액을 공동훼손 분담 가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선박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태풍을 만나가지고 태풍을 피하고 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배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일부를 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투하를 했다고 칩시다. 배에 10개의 화물이 있는데 이 10개의 화물을 다 못 옮겨요. 왜? 태풍이 치고 풍랑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10개 중에 한 2개를 버렸다 칩시다. 그래서 그 줄어든 무게로 인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8개가 살아남았네요. 2개를 죽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그 버려진 2개 있죠. 버려진 2개. 그게 이제 공동훼손, 희생손해고요. 살아남은 애들 있죠. 8개. 그 살아남은 8개가 공동훼손 분담 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 살아남은 8개가 죽은 그 2개를 책임져 주는 게 공동훼손의 정산이에요. 자, 공동훼손 분담률을 봅시다. 공동훼손 분담률은 공동훼손 분담 가액, 그러니까 살아남은 애들 8개 있죠? 살아남은 애들 8개 중에서 공동훼손 손해액, 버려진 애 2이 있죠. 화물이 한 선박 안에 10개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배의 무게를 줄여가지고 배와 화물을 살리기 위해서 2개가 희생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동훼손 분담가액은 살아남은 8개, 공동훼손 손해는 죽은 2개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그럼 뭐죠? 공동훼손 손해액의 총액 2, 공동훼손 분담가액 8, 그럼 8분의 2죠. 8분의 2. 그런 다음에 뭐 곱하기 100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산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됐어요. 계산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죽은 애들, 쉽게 말해서 8개를 살리기 위해서 2개가 희생됐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 8개가 서로 십시일반 각출을 해가지고 이 죽은 애 둘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공동훼손의 메커니즘인데, 그렇게 개별 살아남은 8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 있죠. 그게 공동훼손 분담금입니다. General Average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훼손 분담금은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서 구조된 모든 재산의 항해 종료 시에 공동훼손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이해 관계자가 그 손해액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보통은 요크 앤 터프 룰에 따라서 공동훼손 사정인이 애드저스터가 이거를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말은 한 배에 화물 10개 있는 걸 가정을 했지만 요즘 저기 부산에 항구에 컨테이너 선들 한번 보세요. 거기 컨테이너선에 컨테이너가 몇 개 실려 있는지. 이게 지금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와 설명을 돕고자 선주와 하주 10명을 놓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실제 실무에서는요. 하나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그게 운용 주체에 따라서 뭐 리스 선박이거나 이럴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선박과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컨테이너선에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나오는 뭐 2만 톤이 2만 TU가 넘어가는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TU 단위로 2만 개 이상이 실리는데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만 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정하고 사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걸 이제 하는 사람이 공동훼손 정산인의 역할이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I 제 66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공동의 해상 사업에 있어서 위험에 직면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위험에 작용 시에 어떠한 이례적인 희생, 비용이 임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초래되거나 지출되는 경우에 공동훼손 행위가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봅시다. 위험이 공동의 위험이어야 합니다. 공동의 해상 사업에 있어서 in the common adventure여야 합니다. 공동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그러니까 배가 하나가 있고 그 배에 화물을 10개를 실었는데 선주 1명, 하주 10명이 있을 때 이 11명에게 모두 다 위험이 직면해야 돼요. 단 그 11명 중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발생되는 위험이다.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어떤 파손이 일어났고 멸실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단독 손해입니다. 단독으로 부담하고 책임지는 손해. 근데 이거는 지금 공동훼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명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위험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위험이 이게 엄살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닥쳐오는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합니다. in time, 딱 그때, 퍼릴의 그때, 그 시간, 그 시점, 이런 뜻이죠. 위험에 직면했다. 딱 그 타임. 그래서 공동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고, 이것이 뭐 엄살이거나 그냥 우려이거나 걱정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내 눈앞에 딱 직면한 그러한 위험이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위험의 현실성에 대한 그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이고요. 자, 그리고 공동훼손의 일회성. 매번 일어난 사고면 안 돼요. 특별해야 돼요.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게 매번 있는 일이면 그건 뭐 당연한 거죠. 10번을 했는데 9번이 일어났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죠. 근데 100번 한번 항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일어났어요. 아주 특이한 일이고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럼 공동훼손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특별한 희생, 특별한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훼손 행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훼손을 성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행위가 자의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공동훼손 행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손해 사정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고를 일으킨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선박이 하나가 있고 화물이 10개가 있는데 이 배가 위험하다.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10개 중에 2개를 버린다. 바다로. 그러면 그거는 그 2개를 버리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뭐 가다가 뭐 우연찮게 뭐 하나가 흘렀다. 이건 아니고 그 2개를 버리는 행위가 자발적으로 버려졌다. 자,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한 2개 정도만 버리면 되는데 10개의 화물 중에 한 5개를 버렸다. 그럼 3개는 뭐예요? 불필요한 희생이죠. 그래서 공동훼손 행위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희생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은 신중하고 적정해야 됩니다. 오버해서는 안 돼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이어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훼손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공동훼손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 요크 앤 터프 룰에 따라서 공동훼손을 사정하는 공동훼손 정산인이 오고 이 사람이 실제로 공동훼손이 성립됐는지 공동훼손에 따라서 발생된 희생손해와 비용손해가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공동훼손의 손실을 통해서 살아남은 어떤 재산의 가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분담 가액이 얼마인지 그럼 분담률이 얼마가
부과가 되고 실제로 그 분담 가액, 즉 다시 말하면 희생이나 손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화물을 도착시킬 수 있었던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 희생되거나 비용을 치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분담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산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 요코 엔터프 룰에 따라서 공동훼손 정산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정산인들은 공동훼손 손해, 실제로 공동훼손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실제 손해액과 분담 가액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하고 분담을 받고 나눠주고 등등의 어떤 사후에 여러 가지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비용손해입니다. 비용손해는 제가 앞에서 해상손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보험 목적물이 위험에 직면을 했을 때, 위험 상황에 이제 빠졌을 때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물리적으로 물품이 파손되거나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물리적 손해가 발생하는 걸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리적 손해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돈이 든다든지 하는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비, 수리비,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이 비용적인 손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손해는 대표적으로 구조비, 뭐 특별비용, 손해방지 경감비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이거는 물품에 대해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위험, 해상위험이 이 보험 목적물에 영향을 주었을 때 생겨나는 어떤 다이렉트한 직접적인 손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뭐 태풍이 됐든 풍랑이 됐든 뭐가 됐든 충돌이 됐든 침몰이 됐든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위에 가해를 가해지는 이 보험 목적물 선박이나 화물은 파손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분실되거나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손해인데 이런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어떤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 손해라 보고 원칙적으로는 보험에서의 원칙은 보험자는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용 손해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한정된 사안 안에서 이 비용 손해를 인정하고 보험자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조비입니다. 이 구조라는 게 말 그대로 해상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구조비라는 거는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조를 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해서 지불하는 보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계약상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건 구조비의 개념이 아니라 손해방지 경감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선의로 지나가던 사람이 SOS 전화 신호를 받고 도우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답례라는 의미로서 구조비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비를 인정을 해 주어야만 실제로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라든지 구조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있어야만 해상에서 발생되는 손해, 전체적인 뭐 해상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구조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보험자가 직접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피보험자를 구조한 그 주체에게 구조비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비의 그 세부적인 항목을 좀 살펴보면 안전한 항구까지 이동시키는 여러 가지 해양 비용이라든지 예양 끌고 가는 배를 끌고 가야 되잖아. 배가 자력으로 운항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배가 도움을 줬다라면 이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3자, 완벽한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묶여있지 않은 선의의 제3자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구조비, 아니면 뭔가 계약에 의해서 혹은 뭐 A라는 선박이 있는데 이 A 선박의 주인이 갖고 있는 뭐 다른 선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요청을 받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손해방지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 행위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 피보험 이익이 단독의 이익이라고 하면 구조비고요. 뭐 이 구조 행위가 제3자의 구조 행위 내지는 어떤 구조가 공동의 이익, 공동의 위험에 대해 직면한 공동의 이익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에는 경제 주체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명밖에 없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구조자가 와서 구조를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조자한테 비용을 주면 되죠. 근데 어떤 선박은 경제 주체가 100명이에요. 배주인 따로, 화물주인 따로. 그래서 이 100명의 경제 주체가 있는 배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자가 와서 구조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공동훼손의 영향을 공동훼손의 법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훼손 비용이 되는 거죠. 이 구조비는. 그래서 같은 구조행위, 해난 사고에 빠져서 제3자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선박이 구조행위를 했을 때에 이 구조를 한 주체가 제3자냐, 독립된,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제3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갈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체라면 이게 객체죠. 구조를 당하는 주체. 이 구조를 당하는 주체에 따라서도 이게 공동훼손이 해당이 되느냐, 공동훼손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비의 보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A 제65조에 의하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구조비용, 서비스 찰지에 대해서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의해서 그 선박이 재난에 빠졌어요. 그러면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보험자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담보 위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보상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구조비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 본인이 한다거나 고용된 사람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훼손에 해당이 되면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구조비에 그래서 구조비의 보상 한도는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그 보험 목적물의 피보험 이익의 보험 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 있죠? 일부 보험이 뭐예요? 일부 보험. 전부 보험이 있고 일부 보험이 있죠. 전부 보험은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금액이 동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풀 인슈어런스를 한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의 물건이 있는데 100이 이제 보험 금액으로 칩시다. 그걸 보험 금액이 100이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으면 뭐 보상이 나가겠죠. 근데 구조비도 이 100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나가는 건데 일부 보험이 문제가 돼요. 일부 보험은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보험을 풀 인슈어런스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만 보험 금액을 50으로 잡아서 일부만 인슈어런스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전체 그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뭐만 지죠? 비율 보상을 하잖아요. 물론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율 보상을 하니까 지금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산식처럼 보험 가액, 이제 분모가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총 경제적 가치, 보험 가액에다가 정상 가액이란 건 하물을 말해요. 하물의 정상가, 뭐 판매할 수 있는 정상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라고 같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기는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고, 일단 분모가 보험 가액이고 위에가 분자가 보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대충 비율이 나오죠. 이 지금 수식에서 말하는 분모 보험가액 분자 보험 금액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50에 부보했다라고 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50.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여할 수 있는 손해방지 비용, 예를 들어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비용, 그 최대치, 그거를 곱해서 보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뒤에서 보게 될 손해방지 경감 비용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첨언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산식에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비용을 말 그대로 뒤에서 볼 손해방지 비용으로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구조자가 이거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들인 여러 가지 실비용이나 뭐 운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뭉뚱그린 돈이라고 치고, 그 비용 중에 절반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일부를, 그러니까 50% 일부 보험을 들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전부 보험인 경우는 상관없어요. 다 해주면 되니까 보험자가. 근데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조비가 제한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보험 금액 범위 안에서 구조비를 지급한다는 거고요. 자, 자매선 약관이 있습니다. 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 특히 화물 보험에 있어서 부보를 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표준 약관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협회 적하 약관에 말 그대로 약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조항들 중에 우리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매선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터십 클로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자매란 게 한 부모 밑에 난 언니 동생을 이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소유주가 하나인데 소유주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척, 그러니까 배 주인 하나가 여러 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언니 배가 있고 동생 배가 있는데, 언니 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동생 배가 와서 언니 배를 구조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 배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배지만 배 주인이 같죠.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는 이 배의 주체에 대해서 별도로 봐서 구조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배 주인이 같다 하더라도. 물론 배 주인이 같고 언니 배가 있고 동생 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언니 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동생 배가 언니 배를 구조하도록 이게 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매선의 경우에는 자매선이라 할지라도 별도로 구조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거는 손해방지 경감비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강의 자료에 이 내용 배열이 좀 틀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슬라이드 2장을 뒤로 넘겨보면 손해방지 경감비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비용하고 손해방지 경감비용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서, 자, 손해방지 경감비용은 보험 목적물에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런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를 방지하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나 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손해방지 경감비용입니다. 이 손해방지 경감비용에는 공동훼손과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공동의 위험에 직면한 공동의 재산을 살리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인 공동훼손 비용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3자가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가 선의에 의해서 구조행위를 해줄 때 들어가는 것에 대한 답례 비용인 구조비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방지 경감비용과 공동훼손 비용 그리고 구조비는 별개예요. 공동훼손에 해당되면 무조건 공동훼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 그걸 살리기 위한 행위, 공동훼손 비용, 그리고 제3자가 도와주러 온 거 구조비,
그거 빼고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고용인이 손해를 막고 그리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이에요. 이거는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즉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러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피보험자의 주요한 의무입니다. 손해를 내가 막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쉽게 말해서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죠. 소화기 들고. 그쵸?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앞에 뭐가 있어요. 뭐 구조물이 있어요. 전봇대가 있어요. 그럼 피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내가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그 보험회사가 나한테 모든 걸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보험 목적물을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고 손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화기 들고 직접 불을 끄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라는 겁니다. 계약상 의무예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피보험자의 의무란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가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막으려고 노력 안 할 것이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 안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모럴 해저드가 되면서 모두 다 보험 사기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내가 손해를 줄이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 가운데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보험자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본의 아니게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과 어떤 행동이 무조건 결과를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노력했다는 게 중요해요. 소위 말하는 젖잘싸. 손해방지 경감비용은 이기고 지고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해요. 젖잘싸도 인정해줘요. 보험회사는. 왜? 네가 열심히 했네. 손해 줄이려고. 그거 다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손해가 났어요. 손해가 뭐 불이 났다 칩시다. 불이 나면 다 탈 거 아니야. 물적 손해도 발생하죠. 그런데 내가 쉽게 말해서 물적 손해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소화기 들고 막 불을 끄러 다니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험자는 그 불 끄기 위한 노력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발생된 비용 지불해주고 불이 나서 불탄 부분, 물리적 손해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보상해줍니다. 이건 별개예요. 그래서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 가장 다른 비용 손해랑 다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험, 이 1번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보험 금액보다 1번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세 번째 줄에 있죠. 보험 금액보다 보상액과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 크더라도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얘가 다 탔어요. 전손이 났어요. 그 100이 0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 100에 대해서 손해가 났기 때문에 전손 보험금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 100짜리 물건을 불에 타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기울여서 뭐 30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손해방지 경감 비용 30도 보험회사가 준다는 얘기예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물론 실무로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손해방지 경감의 비용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갖고 보험자하고 피보험자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겠죠. 실무에서는. 그렇지만 원칙은 이거는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해 준다. 보험자가.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험 금액의 사전적 정의를 공부할 때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험 금액 한도를 넘어서 손해방지 경감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았지만 소손해 면책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손해 면책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뜻풀이를 해보면 작은 손해, 작은 손해에 대해서 면책
면책되는 비율. 누가 면책된다? 보험자가 면책되는 비율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물보험 중에 손해보험에는 소손해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해상보험에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있어요. 뭐냐면 손해액이 너무 작아, 너무 미미해.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특약이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손해 면책인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자동차인데 사고라기보다 뭐 아무튼 뭐가 있어가지고 그 수리비가 한 10만원 나왔다 칩시다. 아까 10만원 그거 보험 처리하는 바에는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말지 하는 그런 정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소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소손해 면책이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손해방지와 감소를 위한 노력이 꼭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젖잘싸 해도 돼요. 근데 이와 비교되게 구조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구조비는 반드시 구조행위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아니, 구조비는 왜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구조를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조가 실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배가 침몰하게 되고 전손이 일어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 가던 사람을 길을 가다가 누가 물에 빠졌다 칩시다. 그래서 건져줬어요. 그래서 뭐 답례를 받았어요. 이건 되는데 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도우러 갔는데 못 살려냈어. 좀 이게 사람의 생명을 예시로 드니까 조금 뭐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거 다 빼놓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니까 넘어갑시다. 인륜적인 문제는 못 구했어. 쉽게 말하면 못 구했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답례를 받아? 쉽게 말해서 너무 야박한가? 뭐 어쨌든 그래서 구조는 구조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해야 내가 답례를 받을 수 있어요. 구조비 지출이 발생해요. 근데 손해방지 경감은 말 그대로 젖잘싸니까 꼭 성공 안 해도 돼. 내가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비하고 손해방지 경감 비용의 차이는. 자, 그리고 이것 또한 역시나 손해방지 경감 비용 또한 역시나 공동훼손 비용하고는 분리돼요. 만약에 그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한 공동의 재산을 살리기 위한 어떤 공동훼손의 성질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 아니라 공동훼손 비용, 공동훼손 손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손해와 관련해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공동훼손에 해당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 실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비용 손해와 관련해서 손해사정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게 공동훼손 사항이냐 아니냐를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고 법원의 판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이 공동훼손 사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 그런 판례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비용은 특별 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이 particular charge를 단독 비용으로 해석해서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비용, 단독 비용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particular charge예요. 얘는 특징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비용 손해 중에 공동훼손 비용도 아니고 구조비도 아니고 손해방지 경감 비용도 아닌 애들이 다 얘예요. 나머지들. 기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쉽게 설명한 거고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서 피보험자에 의해서 피보험자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 그래서 공동훼손 비용에 포함 안 되고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포함 안 되고 그리고 구조비에도 포함 안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재산인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란 뜻인데 사실 듣다 보면 제가 앞서 설명했던 비용 손해의 사전적 정의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 손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비용 손해의 다른 종류에 해당되는 애들이 워낙 개성이 강해요. 공동훼손 비용 손해, 구조비, 그리고 손해방지 경감 비용. 이 세 가지가 원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얘는 개성이 너무 약해서
그 나머지 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단독 비용이라고 하고 특별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피보험자의 재산이나 안전의 보존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같은데, 만약에 이게 단독의 손해가 아니라 공동의 위험에 직면한 공동의 여러 주체가 끼친 공동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공동훼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비용의 성격을 잘 봐야 되고, 행위를 하는 주체가 독립된 제3자가 하는 구조행위라면 그거는 구조비죠. 그런데 이거는 피보험자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특별비용이고요. 주체. 그리고 조금 경계가 애매모호하긴 한데, 비용 지출의 목적이 손해를 방지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거는 손해방지 경감비용이고, 물품의 보험 목적물, 선박이나 화물, 이런 보험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는 변에서는 이 특별비용이나 단독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특별비용과 단독비용, 요 particular charge의 그 경계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면 종류를 대충 보면 되는데, 실제적인 사례, 대표적으로 손해조사 비용이라든지 물품의 재판매 비용이라든지 재포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해난 사고가 없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돈인데,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이 선박이 피난항으로 들어갔고 그 피난항에서 실제 입은 손해를 조사하고 물품을 재포장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게 되죠. 그게 특별비용이라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좀 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비용 손해가 한 4가지 정도인데, 이 행위의 주체는 공동훼손 비용의 경우에는 공동훼손에 직면을 해서 여러 가지 피난항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화물을 바다에 버린다든지 뭐 등등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그 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선장님이 합니다. 그리고 구조비 같은 경우에도 그 도움을 주는 계약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하는 거죠. 근데 손해방지 경감이나 단독 비용의 경우에는 당사자, 피보험자죠. 피보험자나 그 피보험자의 피고용인 대리인들이 하는 거고요. 자, 목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동훼손 비용이 아주 독보적인 차이점이 있죠. 뭐 공동의 이익, 공동의 안전. 나머지는 단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단독으로 책임지는 단독 이익이고요. 그리고 성립 조건에서 구조비용이 특이한 게 살려줘야 돼요. 근데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젖잘싸라 했죠. 졌어도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조나 뭐 이런 걸 행위를 했는데 살려주지 못했지만 나는 그걸 시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인정해서 보험자가 보상해 줍니다. 비용 성격은 나머지 것들은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는데, 단독 비용은 그 선박이나 화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재포장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좀 살펴보면 공동훼손 비용은 구조비, 피난항 입항비, 피난항 양육비, 정산비용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공동의 이익, 단독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랑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 한도도 당연히 실제 지출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돼야 되고, 구조비는 자발적인 구조 행위에 따라서 발생되는 답례비죠. 그 비용,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피난항에 도착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배가 가다가 불이 났다 칩시다. 불 꺼야겠죠. 그래서 막 불을 끕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죠. 그래서 불을 껐어요. 근데 그 배가 반쯤 탔는데 항해를 지속할 수 없죠. 그래서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항구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손해방지 경감비용. 그리고 불 끄려고 노력했고 불 끄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근데 피난항에 도착을 했어요. 불에 탄 애들은 있지만, 불에 탄 애들은 물적 손해로 보상을 받죠. 불에 안 탄 애들이 있어요. 그럼 불에 안 탄 애들 다 내립니다. 그럼 내리면 내리는데 돈 들죠.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창고비 들죠. 재포장합니다. 재포장비 들죠. 다시 운송합니다. 재운송비 들죠. 그게 단독비용. 예시로 설명하면 피난항에서 발생되는 사고, 이거 배에 불 안 났으면 이거 나갈 돈 아니었잖아. 지출 안 해도 됐던 돈이잖아. 근데 배에 불 나는 바람에
배 불 끄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거는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고 예, 불 끈 다음에 배가 반쯤 불에 탔고 그거는 물적 손해고 그래서 피난항으로 들어왔는데 이 피난항에서 여러 가지 창고비, 수리비, 포장비, 운송비 발생했죠. 이거는 뭐다? 파티클러 차지다. 단독 비용이다. 다른 말로 특별 비용이다. 예시로서 구분을 하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 차, 내 배, 내 화물만 불탄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 피해를 줬을 때 물어줄 책임이죠. 물어줄 책임. 이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 부분이에요.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협회 적하약관이나 선박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손해배상 책임은 선박보험에 규정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박이니까 가능하지. 가다가 뭐 다른 배랑 부딪힌다든지 다른 항구 시설물이랑 부딪힌다든지 화물은 그럴 일이 잘 없어요. 화물이 무슨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얘가 뭐 다른 화물을 때릴 거예요, 다른 화물을 발로 찰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없지만 선박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는 이런 선박이 할 수 있는 선박이 발생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약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물에 보험을 부부하는 데 있어서 협회 적하 약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약관에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그래서 요 핫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쯤에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방과실 충돌 약관에 대한 부분만 빼놓고 우리가 그 해상에서 발생되는 해상 손해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